44회 TAT 1급 이론 문제 풀이 재무회계 파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1번. 회계 추정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라고 적혀 있으신데, 일단 생각을 하실게.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하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 대손이 있고요.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정, 퇴직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감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으시고, 회계 추정 변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전진법으로 적용해요. 되셨죠? 그래서 단기 이후, 이전 거는 고치지 말고 올해, 그 다음에 올해 이후 걸로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게 전진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1번 회계 추정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해서는 틀린 말이시고요. 뒤에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요건 전진법으로 맞는 얘기예요. 소급법이라는 거는 이전 거부터 바꾸란 얘기예요. 되셨죠? 올해 말고 작년 혹은 그 작년부터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리셨고요. 다음 2번.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년도 추정 변경일로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부터예요. 올해부터 적용이 되시는 거니까 올해 개시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음 3번.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거. 회계 정책 변경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재고 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을 바꾸시는 거.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을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가 선입 선출법으로 바꾸거나 이런 얘기들. 다음에 유형 자산 혹은 무형 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혹은 반대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이런 케이스시라면은 소급법 적용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소급법이라는 건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전기 혹은 그 전부터 하셔가지고 이전 거, 올해 거, 내년 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글자를 한번 써보면은, 전진법 같은 경우는 단기, 차기 순으로 가셔야 되고, 소급법 같은 경우는 전기, 단기, 차기 순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영에 대한 순서는 이전 게 반영이 되는 소급법이 반영이 되고, 올해 같이 반영이 되고,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소급법이 먼저 적용이 되시는 게 맞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동시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효과를 먼저 계산한 후,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계산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시고요. 다음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 변경으로 써봅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3번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2번 갑니다. 2번. 다음은 항공의 상품 재고장에 대한 일부이다.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총평균법을 적용을 하고 있대요. 실질재고조사법과 총평균법이시거든요. 그럼 총평균법은 전체적인 매입한 단가를 전체적인 매입함 수량으로 나누시면 총평균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매입하신 부분이 뭐뭐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초재고에다가 매입하신 거 5월 12일, 다음에 매입하신 거 5월 25일까지 하셔가지고 각자 곱해서 첫 번째 거는 3만원, 다음 그러고 두 번째 것도 곱하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400 곱하기 150을 하시면 6만원, 다음 그러고 세 번째 것도 곱해서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 16,000원 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 합계를 내시게 되면은 얼마실 거냐면은 106,000원이실 거예요. 이게 총 매입한 원가거든요. 이거를 나누기 전체 수량 300개, 400개, 100개 하셔가지고 800개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되셨어요? 하나당 단가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106,000원 나누기 800을 하시면은요 나오시는 게 단가가 132.5예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자가 붙네요. 제가 강아지가 응가하는데 자꾸 으릉으릉 거려가지고 제가 약간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자, 다시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요, 자, 단가가 132.5예요. 다시 전체 매입한 금액에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이제 재고자산 금액에 나누기 총수량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그게 총평균법 계산이시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132.5예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일단 계산을 잠깐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으신 요 이제 감모얘기하고 평가얘기는 공식을 세 개로 나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면 좋냐면은 장부수량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장부단가 다음에 옆에 보고 실제수량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장부단가 다음 그러고 옆쪽으로 하셔서 보기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쓰기 시작했으니까 쓸게요. 실제 수량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순실현 가능단가 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감모 손실이에요.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봤을 때는 수량 차이시거든요. 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요, 이걸 뭐라 그러시냐면은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모 손실은 보통 이제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안 맞을 때 감모 손실이라 부르시는 거고, 다음에 장부상 단가하고 현재 이제 회사가 실현할 거라고 이걸 판매할 거라고 예상되는 단가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그 차이가 발생하시게 되면 그걸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상에서는 순실현 단가에 대한 얘기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산은 안 하는 거고, 다음 그러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장부 수량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기말에 200개가 있대요. 다시 죄송해요. 이거 200개 아니네요. 자, 지금 전체적인 기말 수량이 몇 개가 있냐면은 전체가 지금 아까 800개가 있었죠? 300, 400, 100개 하셔서 800개가 있었고요. 매출은 지금 몇 개를 하셨냐면은 100개, 300개, 200개를 하셨네요. 그러면은 전체 매출하신 부분은 800, 다시 매입하신 부분은 800개, 그리고 전체 매출하신 부분은 100, 300, 200 더하시게 되면 600개겠네요. 그럼 장부상 기말 수량은 200개가 맞으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장부 수량이 지금 200개, 다음에 곱하기 장부 단가는 지금 132.5라고 계산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132.5. 그래서 계산 결과 값을 한번 내보게 되면은 200 곱하기 132.5를 하시면은 26,500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현재 회사는 재고자산이 실제로는 실제 재고조사 결과 180개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량은 180개. 다음에 곱하기 장부상 단가라고 옆에 적어드렸죠. 그래서 132.5 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23,850원이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가 감모 손실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2,650원이 됩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기말재고 자산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은 요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은 23,850원. 답안에 가시는 건 1번 아니면 3번이실 거고요.
다음 그리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단가가 132.5였죠. 그럼 현재 매출하신 수량이 600개였잖아요. 그러면은 600 곱하기 되셨죠? 자, 132.5 하시게 되면은 600 곱하기 132.5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79,500원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적 감모라고 가정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거든요. 이 감모 손실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정상 감모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시고요. 비정상 감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정상 감모라 그랬으니까 요 2,650원까지도 더해 주셔서 650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금액은 82,150원인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3번이 되시게 됩니다. 되셨죠? 자, 계속 마저 가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강아지가 자꾸 뒤에서 기침하고 으르렁거려가지고 신경이 자꾸 저기 쓰여가지고 잠깐 순간적으로 멍했는데 죄송합니다. 집중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음 아래 가보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 다음은 항공의 비품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비품으로 계산될 장부 금액이 얼마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거는 장부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장부 금액이구나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계니까 구입하신 때부터 계산하신 감가상각비의 합계를 계산해서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7월 1일에 구입을 하셨죠? 그러고 정액법에 월할상각이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그럼 정액법 공식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다음에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19년도에는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었고요.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200만원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160만원이 나와요. 근데 이 160만원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년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신 건 7월 1일서부터 2019년에는 6개월치만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월할 계산하시면 곱하기 6 나누기 12를 하셔서 6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건 80만원. 다음에 2020년 거를 계산하실 때 문제를 보시면요. 4월 1일에 수선비를 지출한 게 있대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니까 자산의 증가가 아니에요. 되셨죠? 무시하셔도 되는 지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년도에는 똑같이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고 마이너스 잔존가치 200만원에 나누기 5를 해서 금액은 160만원이 될 텐데 지금 2020년에는 처분했다 이런 말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2020년도는 1월서부터 12월을 다 사용하셨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만원에 80만원을 더해서 240만원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시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만원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냐면은 1,000만원에서 240만원 빼면은 760만원이 돼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1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4번 갑니다. 4번. 다음은 주항공의 자본거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항공의 자본총액이요. 자본금이 아니라. 되셨죠? 그래서 자본총액이 6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걸 분계를 한번 해보면은
2020년 2월 23일에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뭐 있으시냐면은 이익준비금은 상법상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적립하기로 하였다라는 말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의미를 아시면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시면은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곱하기 1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 배당이 10%를 적립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차변에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냥 쓸게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적는 게 원래 맞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익잉여금, 자 40만원, 다음 대변에 배당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은 대변에 가시는 건 미지급 배당금 40만원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현금 배당이 10%를 다시 적립하셔야 되죠. 그럼 회계 처리를 한번 더 보게 되면은 이익잉여금 4만원, 대변에 이익준비금 4만원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본이고요. 다음 그러고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부채죠. 부채고요. 마찬가지 이익잉여금 자본이고요. 이익준비금도 자본이시거든요. 되셨죠? 법정적립금이죠. 정확한 이제 명칭은.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 계정 과목은 이익준비금.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래에 있는 분계는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되셨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분계 같은 경우는 차변의 자본의 감소 40만원, 대변의 부채의 증가 40만원인데 우리가 구할 건 자본이시니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2월 23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만원만큼 자본이 줄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또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아래 있는 분계 한번 가봅시다. 자, 아래 있는 분계를 보게 되면은 7월 30일 거 한번 가볼게요. 조금 옆에다 붙여서 써야 되겠네요. 자, 7월 30일 거.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300주를 6,000원에 발행하였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돈 받은 거 현금이라고 가정하고 분개를 할게요. 차변에 받은 돈은 300주 곱하기 6,000원을 해서 받은 돈은 180만원을 받았을 거고요. 자,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쓰시죠. 그래서 300주 곱하기 5,000원을 하셔서 150만원이 되고요. 마저 대변에 지금 돈이 모질하죠. 그러면 주식 발행하면서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저 계속 적어보면은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본금 자본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본의 증가. 그럼 자본의 증가는 총 180만원이 발생을 하셨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래 거 플러스 180만원. 자, 다음 마저 계속 갑니다. 자, 다음 아래 9월 10일 걸 한번 가볼게요. 9월 10일 거. 발행 주식 중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5,500원에 취득했대요.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했네요. 그럼 차변에 오시는 건 자기 주식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그러고 자기 주식 분개를 하실 때는 액면금액이 의미가 없죠. 소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차변에 100주 곱하기 5,500원. 그래서 차변에 55만원이 되실 거고요. 다음 대변에 이것도 현금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55만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도 자본이시죠? 정확하게는 자본 조정이시니까 현금은 자산이죠. 죄송합니다. 자산이죠. 자꾸 강아지가 뒤에서 무언가를 하면은 자꾸 신경 쓰여요. 자, 또 할게요. 방금도 이제 뒤에서 긁느라고 막 이렇게 긁는 소리 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이 오시면 자본의 감소죠. 그래서 55만원이
마이너스 55만원. 자본의 감소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600만원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600만원에서 마이너스 40만원 플러스 180만원 마이너스 55만원 하시게 되면은요, 다방에 가시는 거는 685만원이시네요. 되셨죠? 제가 화면을 멈추고서 지금 필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계산기로 직접 못 눌러드리고 지금 제가 쌀집 계산기로 제 계산기로 누르고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답은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5번 단기매매증권에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얼마일까요? 가 있으시네요. 자, 주 공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80만원으로 취득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 입장이죠. 돈을 이제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투자를 한 사람은 액면금액이 의미가 없죠.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거 5월 5일 거부터 분개를 하면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다음에 80만원, 다음 그러고 대변에 가시는 거 현금 쓸게요. 현금 80만원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공인의 발행 주식 5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처분을 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잡을게요. 차변에 현금 50주를 처분했는데 한 주당 7,000원에 처분을 했죠. 그러면은 차변에 오시는 거는 35만원이 되실 것 같네요. 다음 그러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잡으실 때 전체 100주 중에 50주 처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분계산으로 잡으시면은 단기매매증권 전체 80만원 금액 중에 50주를 처분했습니다. 전체 100주 중에요. 잡아주시게 되면은 단기매매증권은 40만원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그럼 차변에 이제 모자라는 만큼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시겠죠. 5만원. 근데 사실 지금은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분개를 보여드리려고 내드리긴 하는 건데 사실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럼 현재 이제 몇 주가 남았냐면은 전체 100주 중에 50주를 처분했죠? 그럼 결산 때 남아있는 건 50주가 남으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산 때 공정가치가 한 주당 6,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구입할 때 이제 취득했던 취득원가는 얼마였냐면은 80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한 주당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80만 원에 나누기 원래 가지고 있던 게 100주였어요. 그래서 100주 하시게 되면은 한 주당 8,000원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산 때 공정가치가 6,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이 감소했죠.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거를 자산의 감소부터 잡으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감소 얼마가 줄었는데요. 50주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곱하기 8,000원짜리가 6,000원이 돼서 2,000원이 줄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50 곱하기 1000을 하시게 되면은 10만원이 줄었고요. 차변에 오시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손실을 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미실현 손익 계정인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평가손실 10만원이 답이 돼서 2번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9월 10일에 상환일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래요. 그래서 6월 10일에 지금 회계 처리 일단 한번 볼게요. 미국 워싱턴 은행으로부터 3개월 조건으로 차입을 했대요. 단기네요. 자, 현금으로 차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화가 1달러당 1,100원이래요. 잠시만요.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차변에 분개를 해보면 현금, 자, 미화가 10,000달러라 그랬죠. 10,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100원 하시면 차변에 1,100만원이실 거고요. 대변에는 이만큼 단기차입금 혹은 외화단기차입금, 지금 보기 보니까 외화단기차입금 잡았겠네요. 외화단기차입금 금액은 1,100만원이 돼요.
자, 그래서 미국 워싱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단기 차입금 10,000달러와 이자 200달러에 대하여,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산세무 2급에서 종종 나오는 분계거든요. 200달러는 처음에 차입할 때 없던 금액이죠. 지금 현재 상환하면서 발생한 이자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외화단기 차입금에 이걸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되셨죠? 외화단기 차입금은 그냥 다시 10,000달러에 대해서 그냥 1,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회계 처리 위에다 적은 거거든요. 자, 대한은행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상환하실 때 환율은 1,200원이랍니다. 그럼 차변에 오시는 거는 상환을 했으니까 외화단기 차입금 차변에 1,100만 원부터 까줘야 돼요. 이거를 외화단기 차입금 쓰실 때 10,000달러 곱하기 1,200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장부상 기록돼 있는 거는 1,100만 원이 기록돼 있는 거지, 지금 평가를 하고 이런 결산이 돼서 평가를 하고 이런 회계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외화단기 차입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고 오늘 상환을 하시면서 이자가 발생하셨죠? 그럼 이 부분이 이자 비용이 되실 텐데 200달러인데 이건 오늘 발생한 거죠. 그럼 얘는 1,20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24만 원이 됩니다. 되셨죠? 여기 포인트예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고 대변 자리를 계속 맞춰보게 되면은 대변에 뭘로 상환했는지는 지금 문제에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그럼 현금으로 줬겠네요. 그래서 지금 대변이 다 현금이네요. 자, 그러면은 현금. 그럼 오늘 상환할 때 총 몇 달러를 갚았냐? 1,200달러를 갚았죠. 원금 10,000달러하고 다음에 이자 200달러. 그래서 오늘 상환할 때 환율이 1,200원. 그래서 대변 자리 가시는 게 1,200 곱하기 1,200을 하셔서 1,224만 원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차대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차변 자리가 지금 돈이 모자라죠? 100만 원이. 그래서 이만큼이 외환차손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분계가 익숙하시면은 바로 아래 거 보면서 바로 분계를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익숙하지가 않다, 저는 분계가 좀 약해요, 그러시면은 이전 분계를 내고 이전 분계에 대한 단기 차입금을 먼저 까고 하시는 게 분계가 좀 더 쉬워요. 되셨죠? 그래서 맞춰보게 되면은 1번은 외환차손이 없고요. 다음 그러고 2번은 이자 비용이 없고요. 그럼 이제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3번에서는 지금 외환산 손실이 적혀 있죠. 외환산 손실은 결산 때 쓰시는 분기예요. 아직 상환하지 않았을 때, 미상환 때.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 되시겠네요. 자, 다음 아래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항공의 외상 매출금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전 T계산 가지고 그냥 차대를 맞춰요. 그게 훨씬 빨라서. 근데 일단 제가 계속 분계 설명을 드렸으니까 분계 가지고서 일단 한번 해보게 되면은 2020년에 기초잔액에 대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1%로 설정이 돼 있었대요. 그러면은 기초 대손 충당금은 2천만 원에 1%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금액은 20만 원이 잡혀 있었겠네요, 기초에. 자,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 3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출로만 쓸게요. 출. 자, 300만 원. 대변에 뭐 상품 매출 잡을까요? 300만 원. 자, 그러고 이 중에 회수액이 얼마 있냐면 100만 원 있네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잡을까요?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 그러고 그 중에 40만 원은 또 대손 처리가 됐대요. 되셨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잡혀 있던 게 20만 원 있죠? 그러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손 충당금을 생각했던 게 있다면은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은 40만 원이시죠?
그럼 모자라는 만큼은 대손 삼각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가 다 끝났고요. 결산 때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 있냐면은 기초에 2천만 원 있었죠. 거기에 외상매출금이 300만 원이 늘었다가 100만 원이 줄었다가 40만 원이 줄었어요. 되셨죠? 그러면은 2,300만 원에 2,200만 원에 2,160만 원이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2,160만 원인데 여기에 곱하기 1%를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21만 6천 원만큼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잡아야 되겠네요. 근데 현재 장부상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있다가 사용해서 없어져 버렸죠. 그럼 현재 장부상 대손 충당금은 없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 빼줄 거는 없어요. 그래서 21만 6천 원만큼 다 설정을 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분계를 마저 내보게 되면은 차변에 대손 삼각비 21만 6천 원, 해변에 대손 충당금 21만 6천 원.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총 얼마냐면은 20만 원에 21만 6천 원에서 41만 6천 원이 됩니다.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요렇게 푸셔도 되고, 이게 아니시면은 전 아까 이제 차배 맞출 거라 그랬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 T계정을 그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T계정이라 그러셨을 때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초가 가고요. 다음 그러고 차변에 기말이 오고요. 대손이 발생하시게 되면요, 대손 충당금이 차변으로 상계돼서 없어지시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발생이 오고요. 다음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결산 때 대손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대손 설정액이 대변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대손 삼각비라 보시면 돼요. 대손 삼각비. 되셨죠? 그러고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잡았던 게 회수되는 게 있다면은 대변으로 가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분계 처리는 일단 말은 안 되는, 차례 맞추는 거는 이해적으로 봤을 땐 말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답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초 잔액이 아까 20만 원 있었다 그랬죠? 2천만 원의 1%에서. 그래서 2천만 원의 1%. 다음 그러고 대손 발생된 게 총 얼마 있었냐면은 4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40만 원. 다음 그러고 기말에 아까 얼마 있었냐면은 기말에 2천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증가했다가 외상매출금 얘기예요. 2천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늘었다가 100만 원 줄었다가 40만 원 줄어서 외상매출금이 총 2,160만 원 있었죠. 다음에 곱하기 1% 설정했죠. 그래서 21만 6천 원. 되셨죠? 요게 이제 기말 금액이에요. 21만 6천 원. 그러면 지금 회수한 건 없으니까 차대를 맞추시면은요, 대손상각비가 나와요. 되셨죠? 요게 이제 약식으로 푸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61만 6천 원, 대변에 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41만 6천 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재무회계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재무회계 문제가 끝이네요. 7번까지네요. 그러면 이제 세법 시간에 다시 문제풀이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